오늘 배가 고파서 영상을 찍기 전에 밥을 좀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를 딱 얹어서 맛있겠다. 이렇게 한술 밥을 먹고 나면 아시죠? 여러분, 제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조이입니다. 제 채널은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또 예비 캐나다 유아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는 영상도 찍고 있어요.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캐나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저는 알버타 주에 있는 캐나다 어린이집에서만 근무해봤기 때문에 근무했거나 혹은 봉사했던 곳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캐나다는 워낙 주에 따라서 또 같은 주라 하더라도 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근무하거나 봉사했던 곳은 캐나다 데이케어고요.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까지 몇 년간 일을 했었고 몇 개월 전에 그만둔 상태입니다. 일단 캐나다의 교육 그 단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19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뭐 베이비라고 한다면 19개월 이상부터는 토들러라고 하고 또 3살이 되면 그때부터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3, 4살 정도의 아이들을 받고 있고요. 킨더는 4, 5살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고 그 전에 잠깐 프리킨더라고 해서 프리니까 미리, 그러니까 킨더 전에 미리 듣는 그런 프리킨더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킨더가튼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1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수업을 듣게 되고 그레이드 12, 그러니까 12학년까지 보통 있게 되죠. 제가 경험했던 데이케어들은 신생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 받는 그런 어린이집을 제가 경험했었는데 생후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편인데 펀룸에서 오래 근무했던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생후 7일 된 아이도 예전에 온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후 7일이면 정말 또 여기 아웃 오브 스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받는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정도 되면 뭐 집에서 엄마 아빠 퇴근하셔서 올 때까지 뭐 학원 다니느라 바쁘기도 하겠지만 집에서 보통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기다리면서. 캐나다에서는 몇몇 주는 법적으로 혼자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가 있는 알버타 주의 경우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 연령 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혼자 있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아웃 오브 스쿨이라는 데이케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아웃 오브 스쿨은 모든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인펀, 아주 신생아를 받는 어린이집도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근무하거나 봉사했던 곳은 다 인펀부터 아웃 오브 스쿨까지 다 있는 큰 규모가 큰 그런 데이케어였어요. 또 선생님들은 한 반의 학생이 얼마 정도 되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데이케어에 근무했던 선생님들 중에는 뭐 온태리오주나 뭐 BC주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간혹 계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알버타 주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Child and Staff Ratio라고 해서 그 비율을 선생님 대 아이의 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19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교사 1명당 4명의 아이를 볼 수 있고 토들러의 경우는 1대6 제가 맡았던 3, 4살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1대8이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캐나다 만 나이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원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딸을 맡기려고 봤더니 한 달 어린이집이 100% 자부담으로 했을 때 33만 4천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가격이 캐나다에 비하면 정말 비싼 게 전혀 아니에요. 캐나다는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다니는 데이케어는 하나로 약 100만 원 정도를 매달 내야 하고요. 당연히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보조금은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로우 인컴인 경우에 주는데 저희 가정이 로우 인컴이었던 해에는 약 5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금액도 이걸 Child Care Subsidy라고 하는데 Child Care Subsidy는 뭐 인컴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굉장히 다르고요. 또 어느 형태의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또는 같은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있는 데이케어인지에 따라서도 나오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로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요즘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겨서 다국적인 그런 어린이집을 구성하는 아이들을 간혹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캐나다 자체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 많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정말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많이 섞여 있고 또 한 아이를 보더라도 엄마는 러시아분, 아빠는 유럽분 경우도 있고 또 뭐 엄마는 일본 사람, 아빠는 캐나다 사람 이렇게 혼혈 아동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섞여 있어요. 저는 이게 지도할 때 물론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김새라던가 진짜 그 온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인사법이라던가 문화들 이제 가르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인사법 그리고 특별한 음식 문화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고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또 통학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보니까 어린이집 버스가 집 앞까지 와서 데려가고 또 데려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스쿨버스라고 해서 그 옐로우 노란 스쿨버스 아시죠 여러분? 그 스쿨버스로 아이들을 운행하는데 보통 그 연령대가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프리킨더 이상의 학교에서만 그걸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뭐 밴 정도는 있지만 뭐 원버스는 있지만 그것이 등하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현장 체험학습 갈 때 이용하는 정도이고 그걸로 아이들 통학시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등하원은 부모님이나 뭐 보호자께서 책임지시고 하고요. 또 먹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라고요. 한국은 이제 식판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식판에 국물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넣을 수 있고 반찬도 3가지 정도 넣을 수 있게 정말 한국식으로 제대로 그렇게 챙겨주시는 걸 봤는데 캐나다에서는 그런 식판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웬만하면은 한 접시 음식 또는 한 볼 음식 이 정도로 주고 물론 당연히 음식도 다양한 음식의 메뉴들 서양식의 메뉴들 많이 볼 수 있죠. 가끔 밥도 나오더라고요. 밥도 나오는데 쌀이 한국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스티키 라이스가 아니라 동남아쪽 보면 얇고 가는 쌀 있잖아요. 그런 쌀로 이런 쌀로 된 밥을 주시더라고요. 또 먹는 것은 알러지 특이사항이 아동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라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도시락 싸는 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원해서 음식을 제공할 때도 요리하는 선생님과 또 담임 선생님이 신경 쓸 게 많아요. 알러지 특이사항을 참고해서 오늘 뭐 요리에 버섯이 들어가는 요리가 있다. 그런데 어떤 존이라는 아이는 머쉬룸 알러지가 있다. 그럼 머쉬룸을 다 빼고 버섯을 다 빼고 요리를 만드는 걸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알러지는 없지만 그 인도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문화상 지금 금식 기간인 거예요. 매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가 금식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과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주기를 학부모님께서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점심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본인의 음식을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케어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과일과 물만 제공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항상 이제 신경을 쓰고 줘야 한다는 그런 점도 있었어요. 어린이집 문 여는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뭐 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는 보통 문을 다 열고 또 클로징 시간도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보통 문을 다 닫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100%는 아닌데 맡기는 시간에 제한이 있는
데이케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 딸이 다니는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9시간만 맡길 수가 있어서 9시간 이상을 맡기게 됐을 때는 엑스트라로 제가 돈을 더 내야 돼요. 9시간 혹은 9시간 반, 30분 정도 제한을 두는 어린이집이 꽤 있더라고요. 레이트 피라고 해서 그거보다 늦게 아이를 찾으러 가게 될 경우에는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이를 늦게 찾으러 가게 됐다. 그러면 레이트 피라고 해서 늦게 데리러 왔다 해가지고 15분마다 이것도 원마다 다른데 10불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늦으면 40불, 거의 3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퇴근하셔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돌보게 되기 때문에 이 오버타임이라고 해서 오버타임 하게 되면 그 월급이 1.5배로 나가게 되거든요. 보통 캐나다에서는. 근데 그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내신 그 레이트 피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실 동생 딸을 보고 있는데 지금 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 2탄 5가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